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서울 영등포의 한 골목에서 작은 아침 식당을 운영하던 67살 이문웅 할아버지의 실화입니다. 그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리의 노숙인들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일 아침 무료로 식사를 대접해 왔습니다. 번화한 도심 속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따뜻했던 그의 가게.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느 날 발생한 화재로 할아버지는 평생의 일터와 전 재산을 잿더미로 잃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당장 수술비가 급한 상황이었지요. 절망에 빠진 이 할아버지가 폐허가 된 가게 앞에서 소리내어 울고 있던 다음 날, 새벽 그 타버린 문 앞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폐허 위로 무엇이 나타난 것일까요? 절벽 끝에 서 있던 노인을 다시 울게 만든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친절과 절망, 그리고 기적에 관한 한 편의 인생 드라마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 이름은 이문웅입니다. 올해로 67이죠. 이곳 영등포 거칠지만 사람 냄새가 가장 진하게 배어있는 이 땅에서 제 작은 가게 웅인의 아침의 불을 밝힌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온 서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면 제 가게에는 맷돌에 갈린 콩의 구수하고 담백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콩물을 내리고 반죽을 치대고 꽈배기를 튀겨내는 이 반복적인 동작들은 이미 제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에는 한 가지 불문율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문을 열고 첫 1시간 동안은 나눔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이든 남루한 옷차림의 노숙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따뜻한 두유 한 잔과 갓 구운 주먹밥 하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들은 저보고 바보라고 담보당했습니다. 믿지는 장사를 한다며 혀를 찼지요. 아들도 몇 번이나 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어머니 간호도 하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세요? 장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저 웃어넘길 뿐 구태여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르니까요. 10년 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추운 겨울날 차디찬 만두 한 덩이가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10년 전의 일입니다. 제 아내 문옥이가 처음으로 심각한 신장병 판정을 받고 입원했을 때였죠. 막대한 병원비를 대기 위해 저희는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고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그 시절 저는 병원과 가게를 오가며 몸과 마음이 모두 타들어 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몹시도 춥고 습한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문옥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앞으로 더 많은 치료비가 들 거라고 하더군요. 수납 창구에서 받은 고지서 속에 그 끔찍하게 긴 숫자들을 보고 있으니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버티던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복으로 인해 저혈당 증세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한기가 돌며 걸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병원 입구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웅크린 채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닦아낼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세상에 버려진 낙오자처럼 느껴져 한없이 무력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때가 묻고 바짝 마른 손 하나가 불쑥 제 앞으로 내밀어졌습니다. 그 손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하얗고
통통한 만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보다 훨씬 더 초라해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더군요. 얇고 해진 겉옷에 덥수룩한 수염 한눈에 봐도 거리에서 생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두를 제 앞으로 좀 더 밀어 넣을 뿐이었죠.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나 연민 대신 나도 당신 마음을 안다는 침묵의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다 만두를 본 순간 눈물이 빗물과 섞여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만두를 받을 힘조차 없어 제 옆 계단에 살며시 놓아달라 부탁하고는 저는 비틀거리며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만두의 맛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비록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것은 제가 가장 절망했던 순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고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 후 문호기의 병세는 주변의 도움으로 다행히 안정을 찾았고 저희 가게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료 급식이라는 불문율도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왔습니다. 그때 제게 만두를 건네주었던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나눠주는 이 두유 한 잔이 그 옛날 저에게 건네진 만두처럼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과 온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아침 장사를 하는 이 늙은이가 세상의 보태는 작고도 고집스러운 진심입니다.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짙은 감청색이고 지평선 끝에만 희미한 여명이 감돕니다. 저는 가게 셔터를 올리고 웅인의 아침이라 적힌 간판에 불을 밝힙니다. 그 은은한 노란 불빛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고요한 골목 안에서 작은 등대처럼 따스하게 빛납니다. 곧이어 첫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이는 늘 대식 씨입니다. 키는 작고 피부는 검게 그을린 말수가 적은 중년 남자죠.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고 아내마저 떠난 뒤 근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공원 정제서 잠을 청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10년째 단골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지만 제가 건네는 뜨거운 두유와 주먹밥을 받아 구석진 자리에 앉아 아주 천천히 소중하게 음미하며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식기를 정갈하게 정리해두고 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지곤 합니다. 다음은 항상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오는 최 씨입니다. 예전엔 학식이 높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곡절을 겪었는지 거리로 나오게 된 분이죠. 그는 두유를 마시며 가게의 노란 불빛 아래서 책 속으로 깊이 빠져들곤 합니다. 가끔 제가 바쁠 때면 손님 응대를 도와주거나 바닥을 쓸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근 고등학교에 헐거운 교복을 입은 지수라는 학생도 있습니다. 늘 앞머리로 얼굴을 가린 차에 들어오는 수줍은 아이죠. 하얗게 해진 교복과 낡은 운동화를 보며 형편이 어렵다는 걸 짐작할 뿐입니다. 지수는 항상 두유만 가져가고 주먹밥은 사양했습니다. 제가 손해를 볼까봐 걱정하는 마음임을 알기에 저는 지수가 한눈을 파는 사이 가방 옆 주머니에 갓 쪄낸 찐빵을 몰래 찔러 넣어주곤 했습니다. 이들과 제가 이름을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얼굴이 제 새벽 1시간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지만 무언의 유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허기를 채울 한 끼 식사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았다는 작은 존엄이라는 사실을요. 오전 6시가 되면
나눔의 시간이 끝나고 진짜 장사가 시작됩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학생 이웃들로 작은 가게는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찹니다. 꽈배기를 튀기고 토스트를 굽느라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오전 10시가 훌쩍 지나갑니다.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저는 그제야 정성껏 끓인 진한 콩물과 갓 구운 빵을 보온통에 챙깁니다. 병원에 있는 아내 문옥이에게 가져갈 도시락입니다. 안정되나 싶던 문옥이의 신장병이 최근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일주일의 사흘은 병원에서 투석을 받아야 하죠. 차가운 기계는 무정한 흡혈귀처럼 아내의 몸속 독소뿐만 아니라 생기까지 앗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두유 향기가 밴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복잡한 골목을 지나 병원으로 향합니다. 소독약 냄새 진동하는 병실은 늘 마음을 억누르지만 저를 보는 문옥이의 눈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면 마음이 놓입니다. 여보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가냘픕니다.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하나하나 꺼내 놓으며 정성을 다해 챙깁니다. 그때 회진 중이던 간호사가 들어와 웃으며 말하더군요. 이 어르신 또 사랑의 도시락 배달 오셨네요. 아버님 정성의 어머님은 정말 복 받으셨어요. 하지만 이내 간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지더니 고지서 한 장을 건넸습니다. 새로운 수입 약을 써야 하는데 비급여 항목이라 비용이 꽤 비싸다는 설명과 함께요. 그 얇은 종이가 제 손에 들렸을 때 그 무게는 천근만은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요. 우리 가게가 멀쩡히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서자마자 제 얼굴에선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작은 가게는 제 유일한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모진 삶을 버티게 해주는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저처럼 밑바닥에서 발버둥 치는 이들과의 만남이 저에게는 오히려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이지요. 과연 제가 그들에게 베푼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저를 지탱해 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이 가게의 불빛은 절대 꺼뜨리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을 빗나갑니다. 평온해 보이던 냄비 속 두유가 순식간에 끓어 넘치듯 말입니다. 그날 심야 피곤에 지쳐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날카로운 소방차 사이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저희 가게 쪽 골목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겉옷도 못 챙기고 열쇠만 쥔 차에 달려갔지만 이미 골목은 구경꾼들과 소방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마가 제 가게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비켜주세요. 제가 주인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어들려 했지만 경찰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10년 세월이 묻은 탁자와 의자 정든 맷돌이 시커먼 숯덩이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물건 해올 돈이며 한 주간의 수익금 300만 원도 금고에 고스란히 들어있는데 제 다리에 힘이 풀리며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불길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잡혔습니다. 통제선이 풀리고 들어선 가게 내부는 처참했습니다. 67의 노인은 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삶의 터전도 돈도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급변해 응급 투석과 수납이 필요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수납이라니? 타버린 폐허 앞에 서서 저는 세상에 저 혼자만 버려진 듯한 지독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유령처럼 영등포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은행 장호는 턱없이 부족했고 염치불구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자신도 형편이 어렵지만 어떻게든 200~300만 원은 마련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10년의 습관처럼 잠에서 깼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가게가 사라졌음을 깨닫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다시 그 폐허를 찾았습니다. 마지막 작별이라도 고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 들어선 순간 저는 멍하니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가게 앞 노란 경계선 너머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줄 속에는 공사판의 대식 씨도 책을 든 초애 씨도 교복 입은 지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들과 모르는 얼굴들이 그 안개 낀 새벽 폐허가 된 가게 앞에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는 열리지 않을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게가 다 타버려서 이제 식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연경 못할 것 같습니다. 실망하고 돌아갈 줄 알았던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식 씨가 낡은 판자로 만든 묵직한 상자 하나를 들고 오더니 제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흙 묻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권 몇 장과 묵직한 동전 뭉치를 꺼내 상자에 넣었습니다. 10년 만에 그가 처음으로 제게 건넨 온전한 문장이었습니다. 어르신 10년 동안 잘 얻어먹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접할 차례입니다. 그 말을 신호로 사람들이 하나둘 상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아이 손을 잡은 젊은 엄마,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이웃이 주머니를 털어 상자를 채웠습니다.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권을 넣는 사람, 영수증 뒷면에 적은 편지를 넣는 사람. 어떤 아이는 사탕 하나를 놓고 가더군요. 제가 당황해서 말리려 하자 대식 씨의 거칠고 힘있는 손이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보답이 아니라 도리입니다. 저희에게 10년의 존엄을 주셨으니 이제 저희가 어르신을 지켜드려야죠. 그 소식을 들은 출근길 행인들도 발길을 멈췄습니다. 어떤 직장인은 5만 원 권 지폐를 넣으며 고개를 숙였고 청소차 기사님도 차를 세우고 5천 원을 넣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상자는 순식간에 돈과 쪽지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님, 이건 제 일주일 점심값이에요. 힘내세요. 할아버지의 두유는 제가 고교 3년 동안 마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국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험하다지만 아버님 덕분에 빛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뜨거운 진심들을 읽으며 저는 결국 얼굴을 파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가게 하나였지만 얻은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햇살이 폐허가 된 가게를 비출 때 어느 대학생이 찍은 이 광경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영등포 새벽 5시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글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네티즌이 감동했고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큰 단체들의 기부 제안도 있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다음 날 다시 찾은 가게 앞은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근 대학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설계를 돕겠다며 찾아왔고 대식 씨는 공사판 동료들을 10여 명이나 데려와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건자재상 주인은 어릴 적 이곳에서 밥을 먹고 자랐다며 벽돌과 시멘트를 실어 왔습니다. 온 시민이 힘을 합쳐 웅인의 아침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 아들도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못났습니다. 이 귀한 일을 그만두라고만 했다니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서 문옥이에게 이 모든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쪽지를 하나하나 읽어주자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펴온 온기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그 어떤 약을 썼을 때보다 호전되었다고 말이죠. 마음의 희망이 육신의 병마저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3개월 후 영등포 그 골목에 새롭게 단장한 웅인의 아침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설계한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공간 이웃 목수들이 만들어준 탁자마다 작은 하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그때 받은 수백 장의 응원 쪽지들이 액자에 담겨 걸렸습니다. 제 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제 곁으로 돌아와 반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남은 인생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아내 문옥이도 건강을 되찾아 가게 한쪽에서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계산을 돕습니다. 다시 문을 연 날 저는 입구에 새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새벽 560 누구나, 이용 가능한 나눔의 식탁, 성함은 묻지 않습니다. 이 나눔은 이웃들의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오늘도 새벽 5시 가게의 화덕에는 다시 불이 오릅니다. 대식 씨와 지수 그리고 새로운 이웃들이 따스한 두유를 받아들고 미소 짓습니다. 지독했던 화재는 가게를 태웠지만 대신 결코 꺼지지 않을 인류의 불꽃을 우리 가슴에 지펴주었습니다. 저 이문웅은 제 남은 생을 다해 이 고귀한 온기를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폐허 앞에 늘어섰던 그 긴 줄이 아닐까 싶습니다. 10년의 꾸준함이 누군가에게는 존엄이 되었고 그 존엄을 받은 이들이 다시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효율과 보답을 따지는 각박한 세상이라지만 이 할아버지처럼 대가 없는 친절이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만두 하나를 건네받았거나 혹은 건네주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믿는 친절의 힘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속의 빛을 품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